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인생이 즐거운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좋은 척, 다정한 사람인 척, 따뜻함을 무기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척하는 사람은 당연히 걸러내야 할 사람이지만 사실 까보지 않고선 그게 척인지 진심인지 모를 일입니다. 제게도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제 전남편입니다. 진작 다름을 눈치챘다면 일찌감치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전 그 인간과 갈라져서 완전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인간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인연의 끈을 잘라내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리산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이 아주 작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도시와는 다르게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가끔 탁 트인 논밭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상추, 깻잎, 배추 같은 농작물은 물론 뒷마당에 닭도 몇 마리 풀어 키우셨고 소도 몇 마리 키우곤 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소 여물을 먹이고 마당에 있는 닭 모이를 주곤 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제가 준 먹이들을 잘 받아 먹는 모습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원이 왔냐? 어여 손 씻고 밥 먹자. 엄마가 삼계탕 맛있게 끓여놨다. 우와, 삼계탕 맛있겠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삼계탕이라는 말에 신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닭다리 하나를 잡아 맛있게 뜯었습니다. 어머닌 제가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빤히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원아, 그게 뭘로 만들어졌게? 엄마가 시장 가서 사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장날이던데? 아유, 우리 딸 순수하다 순수해. 서원아, 아빠랑 맨날 뒷마당 가서 꼬꼬들 밥 줬지? 그 꼬꼬들 중에 한 마리야.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저는 닭다리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귀엽다면서 아주 뒤로 넘어가게 웃으셨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었던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마을에서 자랐고 대학 진학을 하는 대신에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은 경기도 쪽에 위치해 있었기에 20살 때부터 정든 고향을 떠나서 홀로 서길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이 마냥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 3분의 2는 저금을 했고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가면서 혼자 알뜰살뜰 살아갔어요. 처음엔 가족품을 떠나 혼자 사는 게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더라고요. 남편과 20대 후반의 나이에 공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으면 제 접시를 가져가서 돈가스도 손수 썰어주고 매일매일 편지도 써주고 서프라이즈로 꽃 선물까지 해주는 아주 로맨틱한 사람이었답니다.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볼 때마다 마음이 살살 녹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만나는 동안 잡음 한 번 없이 오직 사랑과 다정함만 가득했던 저흰 만난 지 1년 정도가 되던 그 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도 내가 다 벌어올 거고 퇴근하면 집안일도 다 내가 할 거야. 빨래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줘. 치, 남자들은 맨날 결혼 전엔 그렇게 말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돌변하던데?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다른 남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난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알겠지? 결혼을 약속한 후
남편은 처음으로 저희 시골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태어나 이런 시골은 처음 와본다며 집 곳곳을 둘러보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생전 도시에서만 자라 시골에 와볼 일이 없었는데 확실히 경기도와는 공기 자체가 다르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죠. 그런 남편을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먼 데서 여기까지 온다고 힘들었죠? 우리가 좀 외진데 살아가지고 도시에 살았음 올 때도 편하고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머님.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아주 눈이 트이고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허,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먼. 어서 식사부터 하지. 집사람이 특별한 손님 온다고 닭 잡아서 백숙 맛있게 끓여놨어. 네? 닭을 직접 잡으셨다고요? 어떻게? 원래 우리 같이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귀한 손님 오면 뒷마당에 있는 닭 잡아다가 백숙 끓이고 그래. 이제 우리 집안 식구 되면 이런 거 가끔씩 보게 될 거야. 자네 온다고 닭도 크고 실한 놈으로다가 잡았으니까 닭다리 시원하게 뜯고 가게. 어머니는 남편이 온다며 뒷마당에서 통통하게 살찐 닭을 잡아다가 맛있게 백숙을 끓여주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막상 한 입 먹어보니 맛있었던지 닭다리를 잡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직접 잡아 끓여주신 거라 그런지 유명한 삼계탕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요? 아유, 맛있다니 다행이네. 예전에 우리 서원인 뒷마당에 있는 닭으로 백숙 삶았다고 하니까 먹던 닭다리도 떨어뜨리고선 아주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너 이제 그거 기억도 안 나지? 아이, 엄만 무슨 남편 될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민망하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부모님께선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 주 주말 수원에 있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포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그냥 쳐다만 봐도 저절로 눈을 내려깔게 될 정도로 사나운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차갑고 무서운 인상과는 달리 제게 웃으며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흰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았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저희에겐 작은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말이죠. 남편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아주 절 상점 모시듯이 했습니다. 아직 배도 나오지 않은 임신 초기였는데도 말이죠. 나 아직 배도 안 나왔거든? 남들이 보면 팔불출이라고 오해하겠네. 나 팔불출 맞는데?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일어설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걸을 때도 조심해야 우리 아가들이 안 다치고 잘 자라지.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부턴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싹 다 남편이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가지고 나서부터 살이 10kg 넘게 쪄서 예전의 모습이 싹 사라져 거울을 보고 우울해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저만큼 예쁜 여잔 본 적이 없다고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당신이 살찐 건 그만큼 우리 뱃속의 쌍둥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쪄도 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남편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뱃속의 쌍둥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에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남녀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저와 남편을 비롯해 양가 식구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존재가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들, 오직 저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편, 그렇게 온전한 가족이 있었기에 저는 갑부도 대통령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을 무렵쯤 아버지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원아, 엄마랑 아빠 지금 서울에 와 있어. 갑자기 서울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아빠가 갑자기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나이 되면 작은 두통도 의심해 보라는 말이 기억이 나서 네 아빠 데리고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중풍 같다고 소견서 써줄 테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옆집 김씨네 차 타고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왔지. 뭐? 중풍? 아빤 지금 어디 계세요? 검사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병원에서 중풍 맞다고 하더라. 갑자기 두통이 심해지고 몸에 힘도 점점 안 들어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그래도 의사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너무 늦지 않게 잘 왔다면서 약물 치료랑 재활 치료 같이 병행해 보자고 하시더라고. 아휴, 내가 진작 알아차리고 병원에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재활치료랑 약물치료 하자는 거 보면 충분히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 병원 어딘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손서방 퇴근하고 나서 같이 찾아갈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 괜시리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중풍이라는 병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병이었어요.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고 있지만 공장에 다닐 무렵 저희 반장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셨는데도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후 공장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됐고 적당한 치료 시기를 놓쳐 수술까지 하게 되셨고 후유증으로 보행이 힘들어져 결국 공장을 떠나게 되신 거였죠. 그때 보고 중풍이 참 무서운 병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 병이 아버지에게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퇴근한 남편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알렸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진 저희를 알아보셨고 의식도 또렷하신 상태셨지만 몸에 힘이 없어 일어서거나 말을 똑바로 하시지 못하셨어요. 아버진 이런 모습으로 자식과 손주들 그리고 사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셨습니다. 미안하네.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장인어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소식 듣고 얼마나 놀라서 달려왔는데요. 하나도 미안해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버지. 미안할 것도 많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에요.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치료도 꼭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손주들도 예전처럼 꼭 안아보죠. 그죠? 아버진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전엔 슈퍼맨 같던 아버지가 언제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지 흘러간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버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자식이라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정말 열심히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점점 찾아뵐 때마다 좋아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약간의 어눌한 발음과 다리의 불편함은 후유증으로 남았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다행이다 하며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투병이 제 인생에서 마주한 제일 큰 고비이길 바랬습니다. 누구에게든 힘든 일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앞으로는 제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쌍둥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결혼 9주년을 맞이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한 남편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벼랑간 커다란 박스를 들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오늘 반차 썼어? 그 박스는 다 뭐야? 나 정리해고 당했어. 요즘 회사 재정이 많이 어렵다나 봐. 오늘 나 포함해서 9명이나 짐 싸서 나갔어. 이제 뭐 최소 인원으로 운영될 거라나 뭐라나. 뭐? 정리해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대. 진작 말이라도 좀 해주던가. 어이없는 회사네 정말. 남편이 상자를 들고 일찍 퇴근한 이유는 바로 정리해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적어도 일찍 통보를 해줬으면 다른 회사에 갈 수 있게끔 준비라도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남편도 적잖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집에서 마냥 먹고 놀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지? 애들 교육비도 벌어야 하고 또 식비랑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빨리 자리 잡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은 그날부터 이력서 준비해 이곳저곳에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장을 오래 다닌 덕분에 면접을 보러 다니는 족족 좋은 결과를 받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직장에 새로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만에 퇴사를 하곤 했어요. 쉽게 말해 입사와 퇴사를 밥 먹듯이 반복했던 거죠. 처음엔 회사가 잘 안 맞나 적응을 잘 못했나 싶은 마음에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9년 동안 알고 지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전 회사에선 10년 넘게 잘 있었잖아. 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러는 건데? 당신은 공장만 다녀봐서 몰라. 회사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첫 번째 회사는 복지가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 회사는 분위기 적응하는 게 어려웠고, 세 번째 회사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의상 하루 출근해 준 거고, 네 번째 회사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여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긴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때려쳐버리면 어떡해. 당장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마음에 들어서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 내 입맛에 맞게 100% 만족할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 무작정 화만 내지 말고 나 좀 기다려주라. 어? 좋은 회사 오래 다니려고 이러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남편은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격이 변하니 적잖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본인도 힘들 텐데 옆에서 너무 닥달을 했나 싶은 마음에 미안해지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앞으로 나갈 생활비는 늘어만 갈 텐데 남편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나도 일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력이라곤 공장에서 일한 것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보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서은아, 너 전에 일 구하러 다니는 중이라고 했었지? 네. 아휴, 어릴 때 아르바이트 좀 해볼 걸 그랬어요. 이리저리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 있죠? 그래? 그럼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마침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애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거든. 이거 사람 구하려면 한참이겠는데 싶었는데 마침 네가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지? 내가 연락 잘했네. 네? 언니, 그런데 저 공장 다닌 거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언니 가게 많이 바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실수도 많이 할 텐데. 얘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일부터 하라고 할까 봐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완벽한 사람 없어. 나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 하는 게 실수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벌써부터 걱정을 사서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나와서 일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알려줄 테니까.
언니는 유명한 매운 등갈비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맛집으로도 수차례 방송을 탔고 그만큼 손님이 많아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유명한 가게였죠. 언니의 제안에 저는 살짝 고민을 하다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에게도 내일부터 가게에 나가 일을 하게 됐다고 말하니 잘 됐다고 아주 좋아라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 잘 잡았네. 누가 그러는데 요즘은 맞벌이 시대라고 하더라. 나 혼자 벌어선 애 둘? 절대 못 키운대.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봐. 그렇게 저는 전화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언니네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손님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더라고요. 맛집 줄을 기다려보긴 했어도 직접 일을 해보진 않았었기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쁘니까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네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졸지에 제가 가게 종업원에서 사장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체인점을 꿈꾸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걸 보니 얘한테 맡기면 딱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경험인 거라고 하잖아. 창업 비용도 내가 다 도와줄 거고 레시피 같은 것도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언니의 진심이 담긴 제안에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에 겁도 났어요. 하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은 부딪혀보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언니에게 열심히 레시피를 배운 후 체인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조만한 시리즈를 본 적이 없다고 시작부터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파리만 잔뜩 날렸지만 나중엔 광고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따로 홍보도 하니 그제서야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니가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 등갈비찜 레시피보다 훨씬 더 맛있게 매운 레시피를 연구해서 판매하니 일명 매운맛 매니아 손님들이 저희 가게 정말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실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등갈비찜은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요. 뭐랄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매운데 멈추지 못할 중독성을 가지고 있달까? 아무튼 다른 등갈비찜이랑은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만 따로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로요. 맛있게 맵고 중독성 있는 맛으로 입소문을 탄 저희 가겐 점점 손님들이 늘어가면서 조금씩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게 사장이 되면서부터 남편은 완전히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엔 낚시를 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전 결국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난 하루하루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당신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주말엔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니까 그마저도 하기 싫어서 맨날 낚시며 등산이며 밖으로만 돌고 그러고 살고 싶냐? 애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나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일만 했다고. 난 뭐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냐? 그리고 내가 벌어서 모아둔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린데? 내 돈 내가 쓰는 거니까 신경 좀 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자기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뭐라 할 것도 못 되네. 우리 이제부터 각자 돈은 각자가 알아서 쓰고 신경 끄자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데 딱 거기서 맥이 풀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남편의 모습은 다 꾸며진 모습이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방황을 끝내고
이전에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 굳게 믿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냥 마음을 비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아이들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이제는 본점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5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단 하나 남편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능한 백수였고 여전히 집보단 바깥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죠. 매미 울음소리가 지천에 깔린 무더운 여름, 텔레비전이고 인터넷이고 가릴 것 없이 기사 일면을 차지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역대 최강으로 남을 태풍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있는 태풍이라면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산간 지역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싶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버진 거동도 불편하신데 괜찮으실까 싶은 마음에 걱정되어 기사를 보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엄마, 태풍 온다는 기사 보고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집이 바로 산 밑에 있어서 걱정이네. 대비는 잘해두셨죠? 그럼 뭐 맨날 말로는 역대급이다 하는데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거야. 엄마 아빠가 어디 태풍 한두 해 겪어보니 미리미리 대비 잘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우리야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혹시라도 심상치 않다 싶으시면 아버지랑 같이 미리 읍내 숙소 잡아서 피해 계셔야 돼요. 집에 절대 계시지 말고요. 아셨죠? 아이고 참말로 걱정도 팔자다.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늦었다 어여 자. 어머님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자식된 입장으로서 영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산골 마을에서 지내면서 강한 태풍들을 여럿 겪어보셨기에 이번에도 그저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역대급 태풍은 예고했던 대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시골 쪽으로 집중호우가 일어난 바람에 폭우에 홍수가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생겨났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까지 정말 눈으로 봐도 피해가 막심한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 걱정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몇 통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그리며 부모님이 사시는 곳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다짐한 순간 극적으로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동네 이장 덕분에 잘 피했어. 지금은 읍내에 있는 체육관에 다들 모여있고 너 왜 윗집에 살던 김씨 할머니 알지? 너 엄청 예뻐하셨던 김씨 할머니 산사태 일어나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내가 70년을 넘게 살았어도 이런 비는 처음 본다.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원. 집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집은 당연히 다 무너졌지. 소도 다 물에 떠내려가고 멀쩡히 살아있어도 돌아갈 집도 없고 밭도 축사도 싹 다 사라져버렸으니. 집과 축사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이재민 중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라는 사실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으로 내려가려는데 아무리 진정을 해보려고 해도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 안 될 것 같다 저는 차키를 들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방금 엄마랑 전화했는데 태풍 때문에 집이고 축사고 싹 다 무너졌대. 그래서 우선 내가 좀 가보려고 하는데 나 도무지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어. 당신이 운전 좀 해줘. 전화했다는 거 보니까 돌아가시진 않으셨나 보네.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살아계시면 된 거지. 그리고 나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운전 못하겠으니까 당신 혼자 알아서 잘 운전해서 가. 살아계시면 된 거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이야. 이 일을 겪은 게 당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까지 태평할 수 있는지. 아, 내 부모님 아니고 당신 부모님이잖아. 나 자야 되니까
적당히 하고 좀 나가지? 정 운전을 못하겠음. 귀찮아 고속버스라도 끊어서 타고 가던가. 그래, 그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알겠어. 오늘 일 꼭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저는 방문을 닫고 나와 떨리는 손을 겨우겨우 부여잡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이 계시는 읍내 체육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 다 건강한 모습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손서방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아, 손서방은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왔어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다. 멀리서 뭐하러 왔어? 부모님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당연히 자식이 와봐야죠. 그렇게 한참을 체육관에 머물러 있다 군청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했으니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된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서 부모님과 함께 숙소까지 차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마련해둔 숙소도 영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많은 비가 온 덕분에 방 안에 습기가 가득 찼고 위생 상태도 좋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지낼 바엔 차라리 잠시 동안이라도 집에서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괜찮다고 여기서 지내는 게 낫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입장으로서 그런 곳에서 지내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 놈이 거실에서 속옷바람으로 TV를 보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일이 좀 그렇게 됐어, 손서방. 미안하네. 잠시 동안만 신세 좀 질게. 저는 당황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남는 방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라는 말을 남기고서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 안방으로 들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당신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 둘, 그리고 애들이 같이 사는 집이야. 왜 당신 멋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는 집에 데리고 와? 제정신이야? 뭐? 다른 사람? 우리 부모님이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 총구석엔 숙박업소 하나 없대? 하다못해 다 무너져가는 여관방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곳에다가 모시면 되지. 왜 하필 우리 집으로 오냐고?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진짜 네가 사람이야? 어? 사람이냐고? 아, 됐고. 나 놓친 애들이랑 한 공간에 오래 못 있어. 노인네 냄새 풀풀 나는 거 못 참는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돌려보내. 안 그럼 내가 나가? 알겠냐? 제게 쓰레기 같은 말들을 잔뜩 내뱉은 남편이 방을 나가려고 문을 열자마자 그 앞엔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으신 듯 보였죠. 남편은 잠시 동안 당황한 듯 잔뜩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몸을 쭉 펴고 말했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장모님?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들었어.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현관문 밖에서도 다 들리겠더라. 자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예,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좁은 집에 사람만 여섯이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들 방, 저희 방, 그리고 옷방. 이렇게 하면 끝인데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 네, 자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어. 불편하다는 거잖아. 맞지? 우리가 빨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빨리 가긴 뭘 빨리 가요. 여기 내 집이니까 엄마 집이기도 해요. 당신 까먹은 거 아니지? 이 집, 당신 혼자 명의 아니고 공동명의인 거. 불만 있으면 당신이 집 나가면 되겠네.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백수 주제. 뚫린 주둥이라고 말은 잘해요, 진짜. 그 말에 자존심이 잔뜩 상한 건지 뭔지 남편은 에이, 내가 나가고 말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되려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하다, 서원아. 엄마랑 아빠 그냥 내일 내려갈게. 괜찮다니까요. 편하게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셔도 돼요.
여기 엄마 딸 집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계세요. 딸 집이니 눈치 보지 말고 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틀 후 제가 가게로 출근한 틈을 타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도착하면 전화 줄게 라는 문자를 보고서 저는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도 된다니까 왜 벌써 가세요? 아빠 몸도 편찮으신데 더 쉬다 가시지. 그냥 생각해보니까 손서방 말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너희 두 사람 집인데 우리가 눈치 없이 있는 건 민폐지.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 예, 버스다.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이만 끊자. 분명 남편이 제가 집을 비운 동안 무슨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또 동시에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손님을 받는 와중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모시고 살 수도 없고 머무를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집을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장사를 해왔고 그동안 꾸준히 돈을 모아왔기에 부모님께 집을 마련해 드릴 정도의 여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부동산에 이 정도 가격의 매물이 있는지 전화를 돌렸고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일정을 잡고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부동산과 연락을 하고 있으니 남편 놈이 기가 찬다는 듯 피식 웃더니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당신 설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집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부동산이랑 전화하고 있는 거 아니지? 맞는데 왜? 뭐 문제되는 거라도 있어?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내 허락 없이 술 먹고 사람 만나고 다 만나고 하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 허락을 맡아야 돼? 우리 각자 돈 각자 알아서 쓰기로 하지 않았었나?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집 구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신경 꺼. 내가 차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부모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 그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 한 푼 없대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 자식이 집 구해준다고 해도 마다하겠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시고 있던 주스를 남편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어떻게 제 부모님을 저 따위 말로 욕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주스 세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너란 인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닥을 보이는구나. 그래,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이나 보자 했더니 진짜 이젠 더 내려갈 곳도 없겠다. 야, 우리 애들이 너 같은 놈을 아빠로 두고 있다는 게 불쌍할 정도야. 아빠라는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아진데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뭐? 이게 진짜 말이면 단줄하나? 남편은 혼자 부들부들 떨더니 제게 똑같이 주스를 뿌리더군요. 하는 행동도 유치한 데다 생각도 없고 막말을 마구 내뱉는 이 인간을 보면서 딱 이혼이라는 두 단어만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에 이혼은 생각만 하고 있을 무렵 이혼을 단박에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비틀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괜히 애들이 깰까 싶어 짐짝 들쳐매듯이 남편을 업고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휴대폰이 정말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새벽 4시에 말이죠. 원래라면 남편 폰이 울리든 말든 신경을 조금도 쓰지 않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날따라 그 진동의 주인공이 누군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번호만 뜬 채로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고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해서 제 휴대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간드러지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하세요. 뭐야? 오빠야? 오빠라는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인식 잠금을 푼 다음 남편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함에 들어갔더니 제일 첫 번째 순서에 그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의 내용들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는 말 그대로 썸 타는 사이였어요. 오빠, 나랑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돼? 난 오빠가 너무 좋아. 나도 내 마누라보다 네가 100만 배 더 좋다. 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역겨울 정도의 대화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모두 캡처한 뒤 다음날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바퀴벌레같이 사는 놈이 밖에선 다른 여자랑 썸도 타고 다니네? 팔자 참 좋아. 그치? 아이씨,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어제 네 휴대폰 진짜 미친 듯이 울리더라. 그래서 대체 누군가 싶어서 받았는데 여자가 딱 받더라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다 뒤져봤는데 아주 두 사람이서 있는 꼴값 없는 꼴값을 다 떨어놨더만. 아주 쇼도 그런 쇼가 없더라. 어? 아, 그거 그냥 친한 동생이야. 그냥 빈말이라고 빈말. 아, 너는 친한 여동생한테 마누라보다 좋다고 말하고 다니나 보지? 뭐, 마누라보다 친한 여동생이 100만 배 더 좋다니까 어쩔 수 없네. 그 100만 배 더 좋아하는 여동생 끼고 평생 살아. 빈말이건 뭐건 다 필요 없고, 난 너 같은 놈이랑 단 1분 1초도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단순 문자 메시지만이 아니었어요. 그놈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목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낚시나 게임 등등 건전한 모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모임 이름이 외롭고 쓸쓸한 4050 모여라 인 거 있죠? 딱 그 이름을 보는데 제가 이런 놈이랑 10년 넘게 살았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 인간과 갈라서기 전 시댁에도 남편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는지에 대해 낱낱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아마 들으면 여러분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예, 넌 네가 속이 좁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니? 그딴 거 가지고 이혼할 거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혼남 이혼녀 되겠다. 하여간에 결혼하기 전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성격도 예민하고 쫌생이 같아가지고선 예, 남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집착이야 집착. 너무 집착하면 남잔 당연히 밖으로 돌게 돼 있어. 어머님, 낮이고 밤이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일은 안 하고 돈만 쓰고 돌아다니는 주제에 다른 여자한테 마누라보다 좋다고 말하는 인간이 정상이에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니네 부모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나이 먹고도 돈 한 푼 모아놓은 거 없다고 한심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없고 상식도 없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사람을 제가 왜 데리고 살아야 할까요? 예, 그럼 니네 부모님을 니네 부모님이라고 말하지. 그럼 뭐라고 말하니? 우리 아들이 맞는 말 했구만 뭘.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었음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이게 다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했어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밖으로 돌고 너한테 그런 막말을 했겠는가? 어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모자끼리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시니 잘나신 아드님 그대로 반품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그 인간도 어지간히 저와 갈라서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양육권도 제가 가져간다고 말하니 군말 없이 바로 넘겨주는 거 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길 아이들이 아빠하고 불렀지만 그 인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싶었어요. 이혼 후 부모님께는 읍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구해드렸습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두 분이서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선 제 이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내가 봐도 손서방 그놈은 좀 아닌 듯 싶더라. 태풍 왔을 때 너희 집에 잠깐 있었던 날 기억하지? 그날 우릴 보면서 코를 막고
어휴, 노친내 냄새.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데 그냥 한 대 확 쥐어박아 버리고 싶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진작 말하지. 그럼 내가 아주 묵사발이 되도록 패버렸을 텐데. 그리고 이제 손서방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놈이라고 불러. 아유, 소름 끼쳐 진짜. 그놈은 이혼하고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문자나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100만 배 좋다는 그 여자랑 하하호호 하느라 정신이 없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남편의 SNS 계정을 찾아서 보여주는데 그 안엔 앳된 여자와 함께 술을 먹고 골프를 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을 잔뜩 올려놨더라고요. 애들이 볼 거라는 걸 뻔히 알고서도 말이죠.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 이럴 수가 있어? 최악이야 진짜. 여러분,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전시하는 전 남편 이해하실 수 있나요? 마음 같아선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양육빈 꼬박꼬박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랑 놀러를 다니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혼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을 때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실컷 재밌게 만나던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들이랑도 많이 만났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제가 너무 그립다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 여자랑 갈라서고 나서 다른 여자들도 막 만나보고 그랬는데 당신처럼 날 진심으로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여자가 아무도 없더라. 날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던 사람은 당신뿐이었어.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던 거야. 전부 다 내 돈 보고 만나고 꿍꿍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척 했던 거였어. 야, 그걸 이제 알았어? 밖에서 만난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미쳤다고 너 같은 거 진심으로 좋아했겠니? 뭔가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만난 거겠지. 너 일회용이야. 한 번 단물 빨아먹고 버려지는 껌 같은 존재라고. 넌 딱 그 정도 수준의 여자 만난 거고. 이따위 되지도 않는 소리 짓거릴 거면 전화하지 마. 나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뭐? 남자친구?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날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 절대 인정 못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남남이야.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라고.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든 말든 뭔 상관이고 당신이 뭔 자격으로 인정을 한다 만다 거리고 있어? 웃기지도 않네 진짜.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약 먹을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끊어. 뭔 일 있을 때나 연락하든지 말든지 해. 이를테면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할 때 끊는다. 진짜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냐고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하루 종일 가게 운영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남자친구를 사귀겠어요? 그냥 열받으라고 거짓말 좀 쳐봤는데 진짜로 미쳐서 날뛸 줄은 몰랐네요. 그 이후로도 꿋꿋이 연락이 왔지만 쿨하게 차단하고 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려도 거들떠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게 인생 최고의 복수니까요.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제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부모님께서도 새로 마련해드린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아버지도 예전보단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명절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아는 전시모는 지금 삼식이 같은 남편을 데리고 사느라 아주 똥줄이 빠질 겁니다. 아마도 제 존재가 그립지 않을까요? 원래라면 며느리가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건데 노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졸지에 아들놈 식모 노릇을 하면서 진땀 빼고 있을 걸 생각하면 아주 웃음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노래 가사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늦었으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랫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익숙한 만큼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버스가 떠난 후 후회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제대로 소중함을 깨닫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